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Decision 38 Chrome 8B.2 adopted. (2014년 6월)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친숙한 공간이었기에 그 기쁨이 더 컸습니다. 현재 등재된 경기도 내 세계문화유산은 수원화성, 조선왕릉, 남한산성 세 곳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보고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제대로 알고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북쪽에 개성, 남쪽에 수원, 서쪽에 강화, 동쪽에 광주가 있습니다. 적들은 호시탐탐 요새를 넘보고 원래 요새의 운명이 그렇지만 영광보다는 상처가 많은 곳이었어요. 동쪽에 있는 남한산성. 올해로 28회째 맞은 남한산성 문화재 출발은 어가 행렬이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오후 5시 30분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 행궁의 정문인 한남루의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원색의 한복을 입은 취타대가 선두에서 임금의 행차를 알렸죠. 어가 행렬은 임금을 비롯해 취타대, 문무백관 등 100여 명이 이뤘습니다. 선두에서 후미까지 70여 미터에 달한 어가 행렬은 2차선 도로를 점검하고 700m 남짓 떨어진 남한산성 문화재의 본무대 남문주차장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오전 내내 내린 가을비로 도로는 촉촉이 젖어 있었지만 곤룡포 차림의 임금님은 가마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가마속이 아닌 길 위에서 백성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읽혔죠. 어가 행렬은 남문안 로터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무인들이 로터리 잔디밭에서 창과 칼로 대나무와 볕단을 베는 시범을 보였어요. 시민들은 조선시대 왕권의 강력함을 냉병기들의 절상력을 통해 일부나마 느낄 듯 싶었죠. 그 주변에는 음식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저마다 간판을 통해 십수년, 길게는 150년 전통을 선전하고 있었지만 어가 행렬의 역사에는 비할 바 아니었죠. 역사책을 보면 남한산성 행궁은 1626년 겨울에 완공됐습니다. 어가 행렬은 아마 그 무렵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남한산성은 돌만 가지고 쌓은 것은 아니죠. 약 12km에 이르는 내성, 외성, 곳곳에는 다양한 역사가 쌓여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있습니다. 연간 방문객 280만 명. 단위 면적당 방문객으로 따지면 국내에서 최고 수준인데요. 남한산성에 탐방객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탓도 있지만 주차장에서 바로 시작되는 성곽길 탐방로가 걷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탐방로는 크게 5코스로 나눠지는데요. 짧게는 2.9km, 길게는 7.7km까지 성곽을 따라 걷는 길은 맞춤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나 있는 샛길을 이용한다면 코스는 더 다양해집니다. 거기에 성곽 탐방로,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를 꺼내 곱씹는다면 남한산성은 한나절 나들이만으로도 여행하기가 단숨에 해결되는 걷기 코스가 됩니다. 남한산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치옥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 인조가 청태종의 대군에 밀려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항복한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소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 일행이 산성에 갇혀 지낸 47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소설 속 작가의 해설을 따라 남문부터 서문까지 걸어보았습니다. 남문은 남한산성 주차장에서 이어지는데요. 1636년 12월 14일 새벽 도성을 버리고 달아나는 인조의 행렬은 이 남문을 통해 남한산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의 굴복적인 항복을 할 때까지 주화론과 주전론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입니다. 김은 작가는 결사항전을 주장한 주전파의 말은 실천 불가능한 정이었으며 청과 화친하자는 주화파의 말은 실천 가능한 치욕이었다고 소설 남한산성에서 정의합니다. 서문까지 걷는 성곽길 중간에서 늠름하게 서 있는 수어장대를 마주치게 됩니다. 장대는 장수가 전투를 지휘하는 곳인데요. 남한산성 내에는 원래 5개의 장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어장대만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장대다 해서 서장대라고 했다가 영조 27년 광주 유수 이기진이란 분이 왕명에 의해서 2층 누각을 올리고 그곳에 수어장대라고 개칭을 하게 됩니다. 편액이 지킬수 막을 어라는 이름이듯이 도성을 지키고자 했던 조선시대 5군영의 하나인 수어영의 본영으로 지금의 수도방위사령부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성 안에는 수어청을 두고 관아와 창고, 행궁을 지었는데요. 유사시에 거처할 행궁은요. 73칸, 하궐 154칸으로 모두 227칸을 이때 지었습니다. 또 80개의 운물, 또 45개의 샘을 만들고요. 광주시의 행정처도 산성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쯤 되면 남한산성의 중요성 그리고 성 안의 유치 가능 인구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성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시행된 기동훈련에 참가한 인원만 해도 12,700명이었다고 하네요. 좌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종묘와 그 사직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곳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종묘의 그 시설과 유사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상징하는 임금님의 조상신을 갖다가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그 시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전국에 20개 남짓한 행궁 중 좌전과 우시를 갖춘 것은 남한산성뿐입니다. 남한산성의 서문을 넘어 북문을 돌아 동문까지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길은 성곽 안쪽에서 걸으면 역사와 나란히 걷는 듯하고요. 바깥쪽에서 걸으면 자연과 맞닿은 느낌이 듭니다. 네,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로 기억에 남는 작품은 최종병기 활 그리고 남한산성이 있고요. 소현세자를 다룬 영화로는 올빼미가 있죠. 또 드라마 연인은 병자호란이라는 전쟁통을 살아갔던 청춘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드라마 연인 OST 중에서 연모 양요섭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찰나의 연이라서 달빛에 물어도 대답 없는 마음을 써내려가 꽃잎이 몇 번 바뀌어도 여전한 나의 맘에 연모라 하는 향을 담아낸다. 함께 보던 저 달이 전해주기를 여전히 그댈 연모한다고 바람이 내버려들 스쳐갈 때면 너도 내 맘과 같을 거라고 믿을게. 계절이 몇 번 바뀌어도 손끝에 닿지 못한 우리 서로를 탓하진 않을게. 함께 보던 저 달이 전해주기를 여전히 그댈 연모한다고 바람이 내버려들 스쳐갈 때면 너도 내 맘과 같을 거라고 믿을게. 우연을 바라며 언젠가는 우리 인연이라는 걸 믿어보려고 해. 함께 보던 저 달이 구름에 가리며 보고파 슬픈 내 맘일 테니 바람이 내버려들 스쳐갈 때면 연모라 하는 향이 불어올 테니. 드라마 연인 OST 중에서 연모 양요섭이었습니다. 네, 남한산성은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가장 시설이 잘 완비된 산성으로 손꼽힙니다. 삼국시대부터 2000년 역사를 간직해온 남한산성. 그런데 남한산성은 언제 처음 쌓았을까요? 남한산성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통해 남한산성에 남아있는 백제 온조왕의 흔적,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 올려진 성돌에 담긴 역사의 손길을 만나봅니다.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땅이었지만 통일신라 시대에는 주장성으로 일컬어졌는데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평북 의주까지 피난가는 치욕을 당하자 조선 조정은 남한산성을 다시 축조하기로 했습니다. 인조 2년부터 인조 4년에 걸쳐 수축된 남한산성은 둘레 6,297보, 여장 1,897개소, 옹성 3개, 대문 4개, 앞문 16개, 포대 125개를 갖춘 성이었습니다. 왕이 머물던 행궁은 불에 타 없어져 지난 2003년 왕의 침소였던 상골이 복원됐습니다. 업무를 보던 하골도 올해 가을 복원이 완료돼 일반에 개방됩니다. 행궁터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AD 2세기부터 3세기경에
백제 토기편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주장성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 당나라 남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한강 유역을 지키는 통일 신라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백제 시대부터 남한산성터가 군사적 요지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이죠. 이렇게 산성 안에 대규모 행정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식수를 구하기 쉽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비록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개발됐지만 산성 내에는 적지 않은 수의 운물이 있었을 만큼 수원이 풍부했습니다. 초기 이주자 중 일부는 죄를 지어 변경으로 송치할 대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 300여 호에 달하는 민가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후로 모집은 계속돼 숙정대에는 600여 호가 성내동에 거주하게 되었고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성내동은 대체로 1000가구 4,000여 명의 인구를 보유한 취락이었다고 해요. 네, 2024년이 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는 남한산성. 남한산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11월 17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세계유산 남한산성 서사와 해석의 미래, 논증과 창작의 새로운 자리매김이란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서울 한양도성은 수도를 보호하는 장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국가의 상징인 왕을 보호하는 것이었는데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에서 보듯 한양과 왕궁이 침탈돼도 왕만 무사하면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양의 남과 북의 산에는 유사시 왕이 머물 행궁을 설치하고 이를 보호하는 장벽을 둘러쳤습니다. 바로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입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임금이 그곳으로 피난했고 조선의 군사가 자기를 구원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남한산성은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서 행정과 정치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살아가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인조 8년에 광주목을 광주부로 승격시키며 남한산성은 읍치, 지방행정 중심지가 되죠. 덕분에 병자호란 시절 임시 수도 역할을 맡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조 19년에는 광주부에 유수를 파견해 광주를 유수부로 격상시켰습니다. 유수부는 옛도를 지나 행궁이 있던 곳,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한 특수한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이렇듯 남한산성에 자리한 광주는 한양 외곽의 중심지였고요.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관아와 행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어엿한 도시였습니다.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읍지였던 남한산성은 한양 인근에서 가장 큰 소비도시였다고 합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성곽길이 있는 남한산성. 2024년은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엄한 행렬을 거느린 왕의 행차가 수원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1795년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의 화성 원행을 재현한 능행차. 이 능행차를 비롯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수원 화성문화제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축제의 주 무대는 수원 화성, 현대화된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성곽 건축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사실 수원 화성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방치된 채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훼손되고 파괴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원 화성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이 되고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원 화성이 품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 성곽 건축의 꽃이라는 평가를 받는 수원 화성. 하지만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곽을 넘어 도시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정조가 붙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건설한 효심의 도시이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펴기 위해 만든 신도시가 바로 성곽도시 수원 화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안문을 비롯해 문화재가 크게 파괴되는데 이를 현대에 복원했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수원 화성에는 복원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줄 귀중한 자료가 있습니다. 화성 성역의 궤, 총 10권 9책에 이르는 이 책은 수원 화성의 축성 계획과 설계에서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종합 보고서입니다. 특히 이 책은 수원 화성의 모든 시설물들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고 있어 복원에 중요한 토대가 됐죠. 더군다나 공사에 소요된 자재의 종류와 수량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그야말로 완벽한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화성 성역 의궤는 수원 화성이 1997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군사 건축물로 동서양 성곽 축조 기술의 특징을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원 화성.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뛰어난 것일까요? 우선 수원 화성은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하에 세워진 독창적인 도시입니다. 정조는 병자호란으로부터 입은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 도성 외곽의 방어 체제를 확고히 하는 새로운 개념의 군사 도시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해 축성 계획안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담당자가 바로 실학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당시 31살의 젊고 창의적이었던 다산은 조선과 중국의 성곽은 물론 서양의 과학기술 서적까지 탐구한 끝에 성곽의 규모와 형태, 시공법 등 축성을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아름다운 균형 수원 화성. 조선 성곽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총 5.7km에 이르는 성곽의 4개의 문루를 비롯
총 48개의 방어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실학자 정약용 등을 발탁한 것은 신의 한 수였죠. 동적인 축성 기법의 과학적 기술을 활용, 당초 예정되었던 10년의 공기를 무려 2년 반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거중기를 개발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거중기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큰 돌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도르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중기가 수직으로 아주 높은 곳까지 돌을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놔서 실제로 이 성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아름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만드는 축조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과학적이어서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 생각해요. 축조 과정의 과학성은 예술성으로 완성된 거죠.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견고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했으며 벽돌을 사용해 곡선미를 살린 첫 사례입니다. 사각형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 돌로 직선도 만들고 곡선도 만들고 타원에 가까운 도형도 만들어냈어요. 물의 흐름 같은 부드러운 곡선도 만들고 아주 다양하게 곡선의 미학을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상대방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도저히 들어올릴 수 없도록 그런 권위, 위압감, 공격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성의 기본적인 축조의 형태인데 수원 화성의 매력은 그 자체가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서 성을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마치 정조의 마음엔 이 무지몽매한 자들아 아름다움이 곧 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각인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군사시설인 성을 이토록 아름답게 짓는 것에 대해 신하들의 반발은 거셌지만 정조는 아름다움이 적을 이긴다는 한마디로 모든 반발을 잠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은 그곳에 사는 사람,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도 적지 않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아름다움 자체가 위압감을 주도록 했다고 정조나 정약용도 말했듯이 성이 전쟁을 위한 단 한 번의 사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이 성 근처에 살면서 이 안에서 뭔가 나라를 지켜야 되는 혹은 왕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내가 보존하고 보호하고 아껴야 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걸 통해서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얼핏 생각해보면 전쟁을 대비하는 성이 내 주변 공간 안에 턱 있으면 좀 위압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 공간은 그렇게 위압감을 주지 않는 공간으로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 하는 게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외부의 침략을 막고 공격하는 성으로 지어졌음에도 주변에 있는 공간과 잘 어우러져서 연못이라든가 정자라든가 마치 읍성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생활하고 평소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220년 전에 이렇게 잘 짜여진 방식으로 공간을 축조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원 화성이 일반인들의 일상 공간하고 유리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스며서 주변에 집들이 생기고 또 성곽 주변에 상업시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정자와 연못을 공원처럼 활용하고 220년의 역사가 지금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노하우, 우리가 선조로부터 배워야 될 수원 화성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하나의 도시를 개발할 때 전쟁과 평화를 함께 대비하는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운다는 게 지금 봐도 놀랍잖아요. 처음엔 수원 화성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문화유산으로 220년 전에 대학자와 왕이 아주 정교하게 만든 성으로 글로 배웠는데 220년이 지난 지금에 와보니까 권위적인 문화유산이라기보다는 편히 쉴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삶 속에 자유스럽게 스며들어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어제이자 오늘로 살아가고 있는 수원 화성. 시간을 초월해서도 변하지 않는 수원 화성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점점 깊은 호기심이 생겨요.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전통의 색깔을 담고 있고 또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하기도 하고 적절하면서 공격도 잘할 수 있게 축조가 되어 있고 직선과 곡선이 끊임없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지나치게 직선이 주는 위압감보다는 또 지나치게 곡선이 주는 유약함보다는 그들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건축물 하나가 22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아주 잘 보듬고 있구나.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 화성의 가장 특별한 점은 하나의 성과 간에 다양한 군사 시설들이 아주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북 공심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성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시설로 수원 화성의 탁월한 방어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이 빈 돈대라는 뜻의 공심도는 성벽을 돌출시켜 만든 지성 위에 벽돌로 돈대를 쌓은 후 꼭대기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돈대안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층마다 군사들이 밖을 내려다보면서 화포로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은폐한 채 바깥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학정신으로 세운 수원 화성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18세기 첨단 전투 요새였죠. 하지만 수원 화성의 가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는 근대를 향한 당시의 시대 정신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정조는 신도시가 상업이 번성한 경제도시가 되기를 바랬고요. 당시 한양의 상권은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해온 노론 세력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정조는 한양의 상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재정적인 후원도시가 필요했고요. 그 새로운 거점으로 수원 화성을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정조는 수원 화성을 상업개혁의 중심지로 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폈습니다. 장안문과 팔달문을 연결하는 남북대로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상설시장을 설치했고요. 양반의 상업활동도 권장했습니다. 팔달문은 수원 화성이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랬던 정조의 마음이 깃든 곳입니다. 사방으로 통한다는 사통팔달에서 비롯된 이름처럼 정조는 이곳이 한양과 충청, 전라, 경기도를 잇는 길목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바람은 현실이 됐죠.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었고요. 팔달문 밖에 세운 시장도 번성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수원 화성은 정조가 만들고 싶었던 조선의 축소판이자 시대가 요구하는 신도시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도시는 건설 과정도 선진적이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공사에는 거중기와 유형거 이렇게 새로운 건축 장비를 활용했고요. 이란 대가로 품삯을 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임금을 지불하는 성과급 방식 역시 일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정조는 애초에 승려를 동원하거나 부역을 시키자는 의견을 반대했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품값은 날품으로 하지 말고 짐수로 주되 운반거리에 멀고 가까운 데 따라 차등을 두게 하라. 힘센 사람은 백냥 돈을 넉넉히 벌 수 있을 것이고 약한 사람이라도 저 먹을 벌이는 될 것이다. 라는 정조의 지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성과급이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방식을 취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다산 정약용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다산은 10년에 불과한 공직생활 과정 중에 배다리 공법을 개발하고 화성 신도시를 설계했고요. 관련된 거중기, 농로 등의 기계를 개선 제작했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1800년부터 나머지 기간은 저술가로 활동했지만 28살부터 38까지는 엔지니어 겸 학자로 활약을 했죠. 화성을 건설할 당시 착공 1년 전인 1792년에 집필한 성설은 일종의 건설 지침입니다. 여기에는 성의 규모, 재료, 공법, 운반 기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초공법을 다룬 축기에서 일보마다 편말 1개씩 세우는데 너비는 약 1장, 깊이는 얼어붙지 않은 사척으로 하며 냇가에 흰 조약돌을 캐어 다져서 만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전국에서 모인 연인원 10만 명의 노임은 성과급 개념으로 지불을 했고요. 비장 또는 군 장교를 활용해 공사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의 건설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1794년 1월에 시작된 축성공사는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위기에 처하게 되죠. 전국적으로 극심한 흉년이 들어 축성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던 것입니다. 많은 대신들은 토목공사를 계속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에도 공사를 중지시키고 대신 수원 화성의 북쪽에 국영농장과 저수지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땅을 개간할 때 날품으로 하지 않고 일한 양에 따라 품삯을 주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만석거라는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척박한 땅이 드넓은 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농장의 3분의 1은 경작지가 없는 백성들에게 임대돼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이후 수원 화성 주변에는 여러 개의 국영농장과 저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선 선진 농업 기술이 시도됐고요. 이러한 전통은 20세기까지 이어집니다. 창건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화서문은 수원 화성의 4개 문 중에서 가장 늦게 완성됐습니다. 옹성이 완공된 것은 전체 성곽공사가 종료되기 불과 2달 전이었어요. 사실 성벽과 각종 방어시설 그리고 행궁의 증축까지 수원 화성의 건설은 조선 최대의 토목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 준비 그리고
위민 정신의 바탕을 둔 시공으로 수원 화성은 원래의 예상과는 달리 2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됐습니다. 개혁군주 정조의 정치적 위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원 화성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 있죠. 방화수류정. 정조의 특별 지시에 의해 세워진 이곳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정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감시하고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정조는 군복을 입고 이곳을 찾아 활을 쏘곤 했습니다. 강력한 군주가 중심이 된 부국 강병의 의지를 다졌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꿈이 화성 성역 의궤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웅장하고 미려함이 적군을 두려워하니 고금의 아름다운 것을 화성에 모두 갖추도록 하라. 집집마다 부자가 되도록 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합하고 행복하도록 하라. (18세기) 동서양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군사 건축물이자 계획 신도시였던 수원 화성. 그 바탕에는 효의 사상과 실학의 지혜 그리고 민본주의가 깊고 넓게 깔려 있습니다. 성곽은 견고했고 신도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수원 화성이 만들어진 지 22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담긴 개혁 의지와 미래 비전은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가치,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 세계문화유산은 수원 화성, 남한산성, 조선 왕릉 세 곳입니다. 세계유산 등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역사적 유물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까지 등재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 겨울 철새는 자유롭게 철책을 드나들고 있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인간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DMZ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DMZ에는 보호해야 할 소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그 생명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DMZ는 아픈 우리 역사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 유산이기도 한데요.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DMZ는 20세기 냉전의 유산으로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전쟁 박물관이자 야생의 자연과 희귀 동식물이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남북으로 각각 2km씩, 너비 4km, 길이
248km, 약 70여 년간 인간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태계의 보고 DMZ. 경기도가 DMZ의 환경,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과 세계 유산 등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